제가 여러분들 9월 모평 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어땠다, 여러분들이 실수할 만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다, 이런 식으로만 간략하게 얘기하고 넘어갔었는데, 요것도 지금 9월 모평을 제가 내용 자체를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용 자체를 학습하자가 아니라 패턴을 한번 보자. 우리가 시즌 1부터 지금 독서 지문을 시즌 1 그리고 시즌 3를 지금 보고 있는데, 과연 그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 지문도 뚫어낼 수 있는 거였냐 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수능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통합 지문부터 볼 건데, 이게 저희 아까 풀었던 리트 지문 있죠. 제가 리트 지문 풀 때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어? 글 읽을 때는 이해가 되게 쉽지 않았어? 라고 물어봤죠. 글을 읽을 때는 굉장히 수월하게 술술술술 읽혔는데, 문제 풀 때 갸우뚱 하는 것들이 좀 나오는데, 얘가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8번 문제 같은 거 어이없게 의문사, 나는 틀렸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8번 채점할 때 이거 뭐야, 왜 틀렸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6번 문제 같은 것도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할 때, 야, 6번 문제 너무 쉽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정답률을 확인해 보니까 50%대더라고요. 6번, 7번, 8번 다 50%대의 정답률이라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지문은 분명히 쉽게 읽었는데 문제를 풀 때 쉽지 않음을 느꼈을 거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되죠. 원인이 뭘까? 왜 분명히 나는 지문을 읽을 때는 쉽게 읽었는데 문제가 안 풀릴까요? 뾰족하게 안 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완벽하게 이해하는 단어도 없어요. 그게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지금 가르치는 게 뭐예요? 위로 올라가. 앞에서 나온 얘기를 뒤에서 지금 어떻게 푸는지 봐봐. 풀어놓은 얘기가 나왔을 때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핵심이 뭐였는지 확인해. 계속 붙여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이 단어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조금 조심해서 읽었으면 괜찮았을 거고, 그런 것들을 그냥 뭉개서 읽었으면 분명히 문제 풀 때 이게 뭔 말이지? 하면서 좀 당황스러웠을 거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되는지 얘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 어떤 얘기 해야 돼요? 어떤 게 지금 중요해요? 영화가 대중예술이라고 하면서 하나를 얘기를 해요. 그죠? 대중예술인 영화는, 이면은 지금 대중예술에다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디예요? 영화가 대중예술이라는 걸 설명한 거잖아요. 대중예술 중엔 영화가 있어가 아니고. 맞죠? 그러면 영화는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어. 대중예술이니까요. 장르 영화가 대표적인 거다. 장르 영화도 대중예술이라는 거죠. 특정 장르가 유행했다가 침체되는 현상이다. 장르의 전형적인 관습이 형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에는 대중의 취향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 대중예술이니까요. 그쵸?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여기서 한번 심호흡을 하고 정리하셔야죠. 영화라고 하는 건 뭐야? 대중예술이야. 대중예술의 핵심이 뭐예요? 대중의 취향이 반영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대중의 취향과 그리고 대중의 관습,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대중예술이고 취향이 반영되는구나. 이 두 개의 단어를 우리가 잡고 가보겠죠. 그 다음, 영화를 사회적 생산물로 간주한, 사회적 생산물로 왜 간주해요? 대중예술이니까요. 그쵸? 대중예술이니까 대중의 취향과 관습과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회적 생산물이 되고, 지크프리트 크라카워는 영화에는 대중의 취향뿐만 아니라 A뿐만 아니라 B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A는 당연한 거고, 취향은 우리가 1문단에서 받고 왔어. 그리고 나서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무엇도 이념, 도, 보조사 주의하라고 계속 얘기하죠. 평가원에서 보조사 남발하지 않아요. 도, 이거는, 이건 만,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념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런 이념은 영화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네,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죠.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숨겨져 있을 때 이거 어떻게 찾을래?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쵸?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은, 그래, 취향이 반영된다는 얘기는 너무 쉬워. 그쵸? 너무 뻔하고 우리 아도르노 보면서 지난 기출에서도 되게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념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이념이 어때? 드러나지 않아요. 숨겨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크라카워에 따르면 영화는 드러내면서 동시에 숨기는 매체래요. 두 개를 다 하네? 별짓 다 해요. 드러내면서 숨긴대요. 그러면 사회에서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념은, 그러니까 모든 이념이 아니라 사회에서 조금 금기시되는 이념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죠? 금기시되는 이념은 영화의 이면에 감추어집니다. 결국 이 얘기들, 그런데 여기 있죠. 그런데부터 드러나지 않는다가 뭐예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죠. 이 얘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문장이 나온 거죠. 모든 문장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이 사람이 우리한테 전달하고 싶은 건 뭐야? 이념이 가려져 있어. 가려져 있는데 어떤 이념이 가려지냐면 불순하다고 생각되는 것,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 금기시되는 이념은 드러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드러내면서 숨기는데 보통 이런 애들을 감춘다. 크라카워는 영화의 표면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모티브나 이미지가 암시하고 비유하는 것을 해석함으로써, 자 보세요. 갈라 읽어. 제가 계속 갈라 읽으라고 하죠. 얘가 지금 뭐라 그래요? 영화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면서 숨긴다고 했죠. 뭘 드러낸대요? 전형적인 모티브나 이미지는 드러내는 거예요. 평가원 쓸데없는 얘기 안 한다니까? 잉크 낭비를 안 해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내면서 숨긴다고 병렬로 얘기했으면 뒤에도 병렬로 얘기할 거야. 붙여줘야죠. 그럼 정보가 안 흩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드러내는 게 이거야. 그러면 숨기는 건 뭐예요? 거기에 암시하고, 그것이 암시하고 비유하는 것. 그게 뭐겠어? 이념이겠지. 그치? 그게 뭐야? 숨긴 거겠지. 맞아요? 그 이면에 감추어진 이념인데 얘가 숨어 있다고요. 그쵸? 숨어 있는 것. 이걸 읽어내고 이걸 바탕으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여기까지 읽고 먼저 자, 숨고르면서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지금 한 얘기가 뭐예요? 영화라는 것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의 대중의 이념과 사상, 취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자,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영화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대중의 이념을 알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읽은 걸 한 문장으로 나타내자면 그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 예를 들어 자 1920년대 독일 영화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밀실, 광인, 독재자 등을 담은 이미지의 이 면에서 이미지는 뭐예요? 드러나는 것이요. 그죠? 이 면에 뭐가 있을 거예요? 이념이 있겠죠. 그죠? 숨기는 것입니다. 그 이 면에서 패전 이후 독일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현실 도피의 퇴행적인 심리와 왕정복고를 바라는 정치적 이념을 읽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구체적인 사례에다가 여러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럼 여기 부분에다가 밑줄 칠 게 있어요? 없죠. 여러분이 여기다 뭐 독재자, 밀실, 광인에다가 네모 치고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할래? 아니라니까. 여기는 어때요? 위에서 나온 핵심을 다시 풀어서 여러분들 붙여서 읽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술술술술 읽으면 되는 부분이야. 맞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도 이 부분을 읽을 때 새로운 정보가 나왔다. 독일의 영화 중요하지.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맞아요? 내가 지금 이해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영화라는 거는 이미지로 보여주고 이념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게 한다. 그거잖아. 이념을 숨긴다. 크라카워가 모티브나 이미지에 대한 해석, 모티브나 이미지는 뭐야? 드러내는 거. 그죠? 제가 지금 계속 어떤 단어를 써요? 위에 나왔던 핵심 단어로 계속 연결을 하잖아요. 단어를 따로따로 보면 안 된다니까? 붙여야 된다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영화에 드러난 이념으로 사회를 바라본다. 맞아요? 네. 그걸로 해석하고자, 이해하고자 한다면 프레드릭 제임스는 영화의 서사를 통해 새로운 인간이 나왔어요. 서사를 통해 영화에 반영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다르죠. 둘이 다르죠.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얘는 숨어있는 이념을 이해하려고 하고 프레드릭 제임스는 어떻게 해요? 총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대요.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건 이념을 가지고 이해하는 거랑 다르다는 얘기잖아. 같았으면 똑같이 얘기했겠지. 마찬가지로 했겠지. 다르니까 병렬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에 따르면 오늘날의 사회는 분산적이고 파편적이기 때문에 그 총체적인 양상은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이 바라보는 현대사회의 특징이 뭐예요? 다 쪼개져 있어요. 분산적이고 파편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총체적으로 한 번에 묶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맞니? 그렇게 보는데 총체적인 양상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즉 다시 정리하죠. 역사가 된 이후에야 파악된다. 그런데 만약 현재를 역사처럼 조망할 수 있다면, 말을 바꿔봅시다. 현재를 역사처럼 조망할 수 있다면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현재를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얘기죠. 같은 맥락이잖아요. 맞아요?
프레드릭 제임슨이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해요? 시간이 흘러야 된대요. 이 말인 즉슨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래요. 그런데 현재를 역사처럼 조망한다는 게 뭐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쵸? 조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속한 사회의 총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임스는 서사를 통한 역사화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서사는 사건을 회고적인 방식으로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한다는 점에서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한다는 게 뭐야? 역사적으로 전체 시간이 흐른 것처럼 조망하면서 바라본다는 거죠. 총체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역사화는 미래를 다룬 SF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기억에 밑줄 쳐져 있으니까 여러분 다 알았겠죠. 문제 나오겠구나. 네, 문제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위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현재를 역사처럼 이미 지나간 것처럼 바라볼 수 있다면 역사화가 가능하다. 근데 뭐야? 미래도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SF는 핑계고 무슨 말이에요? 미래도 시간이 다 지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 조망할 수 있어. 가능. 이해돼? 그러면 가를 다 읽었죠? 그죠? 가를 다 읽었는데 우리가 사실 시즌을 지금 보면서 통합지문을 볼 때요. 그동안 우리가 바라봤던 통합지문, 우리 시즌 1에서 첫 시간에 배웠던 헤겔의 변증법, 그 다음에 아도르노의 미학이론, 동일성과 비동일성을 얘기했던 이런 가나 통합형 지문, 뭐 박제가랑 뭐 이덕무랑 뭐 청을 갔다 왔는데 북학 이론이 어떻고 저쩌고, 그 다음에 뭐 산업공상을 어떻게 나눠서 살게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막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가나 통합 지문의 패턴이 있었어요. 스타일이 분명했거든요.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했었어요? 가에서 어떤 개념을 설명한다고 했어요. 가에서 어떤 현상을 줘요. 그리고 나에서 뭐가 나와요? 그걸 비판하는 게 나온다 그랬죠. 아도르노의 동일성 이론 생각해봐. 아도르노가 동일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 동일성을 비판하면서 비동일성을 지향한다. 그 자체로 그래서 막 전위예술을 지향한다. 이랬는데 나달락에서 뭐가 나와요? 이거는 뭐 전위예술에 대한 비동일성에 대한 동일화의 폭력이다. 막 이러면서 막 비판하잖아. 헤겔의 변증법도 어땠어? 헤겔이 변증법적인 뭐 이념으로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니까 나에서 뭐라 그래? 미학의 이론에 관한 한 그렇지 않다. 조화로운 수렴적 통일의 상향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해왔죠.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기출은 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개념을 주고 그것에 대한 비판을 좀 계속 보여줬어요. 그죠? 뭐 청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6월이랑 9월에 나오는 흐름을 좀 보세요. 가에서 뭘 해요? 개념을 줘요. 나에서 비판하나요? 안 해요. 뭐 해 그러면? 예를 들어요. 그 가에 해당되는 예를 보여줘요. 가에서 임대차, 주택 임대차 보호법 뭐 이런 거야. 이런 상황이 있다? 나에서 보여줘. 이런 상황에서 이러면 이렇게 되고 이러면 이렇게 되고 막 설명해요. 얘 지금 어때요? 가에서 지금 대중예술인 영화가 뭐 이미지가 어떻고 이념이 어떻고 막 얘기를 했죠. 나에서 얘가 무슨 얘기예요? SF 영화에서 이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사람들이 그 이미지에서 현대사회 문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런 얘기하죠. 그럼 이번 수능은 어떨까? 그렇겠죠. 이렇겠죠. 개념을 주고 나에서 뭐예요? 예시를 주겠죠. 사례를 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보기 문제 잘 풀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보기 문제 제가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주지 않은 개념은 묻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보기 문제를 볼 때 우리가 반드시 읽은 내용에서 연결할 수 있다. 맞니? 그래서 나를 읽을 때도 어때요? 가에서 읽은 개념을 바탕으로 연결해주면서 좀 긴 보기가 나왔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붙여서 읽어주셔야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가가 있고 나가 있어. 이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 뭘 중요하게 읽어야 돼요? 어디를? 가죠. 무조건 가예요. 개념을 모르는데 사례를 어떻게 알아? 맞잖아. 가를 무조건 똑바로 읽어야 돼. 이번 수능에서 갑자기 6월, 9월에선 그러지 않았는데 수능에서 갑자기 가가 나오고 나에서 가를 비판하는 글을 냈어? 그래도 상관없어. 가를 똑바로 읽어야 왜 비판하는지를 알지. 그치? 비판의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가를 똑바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해돼요? 이해돼? 그리고 EBS 연계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 자, 여러분. 이 통합지문에서 EBS 연계 어디에 됐어요? 몰라요? 나에서 됐어요. 나예요, 나. 수빈 나오고 뭐. 6월은 어디서 됐어요? 6월 통합형 지문에서도 나달락이에요. 왜 자꾸 나달락에다 연계하는 것 같아요? 니네가 출제자야. 생각해봐. 개념을 똑바로 못 읽으면 나를 이해를 못하는 게 맞지. 근데 가를 개념 부분을 연계를 했다고 생각해봐. 문제가 어때?
너무 쉬워. 그치? 너무 쉽지. 변별력이 너무 떨어지지. 그치? 그러니까 어때? 연기는 시켜줘야 돼. 그러면 어때요? 아이들이 힘들여서 이해해야 되는 개념 부분 말고 뭐야?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보기 부분에다 깔아주는 게 훨씬 좋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수능에서는 아마 통합형 지문이 이번 수능뿐만 아니라 웬만하면 통합형 지문이 어디서 나올 거다? 인문, 사회 파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 EBS 연계 독서를 저는 불안해서 한번 보고 싶어요. 수특 독서나 수한 독서를 제가 풀어보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럼 어디? 법, 사회, 인문 이런 파트, 특히 법부터 좀 풀어봐라. 알겠니? 경제보다는 그쪽이 좀 더 낫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달라 볼게요. SF는 기존에 검증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허구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서사 예술이다. 제가 여러분 수업하면서 계속 뭐라 그래요? 과학적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에게 어떤 단어로 와닿아야 된다고 했죠? 사실적이고 경험적이고 객관적인 학문이다 라고 다가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검증된 과학적 지식이라고 함에 과학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경험했고 사실이고 객관이다. 주관의 의견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허구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서사 예술이다. 자, 우리 그 작년 수능에 나왔던 개화지문 떠올려 보세요. 그 개화지문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중국에서 가에서 개화가 조선에서 어떤 의미였고 뭐 이렇게 나와요. 나에서 어땠어요? 중국에서 개화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요. 막 천두슈 나오고 장진마이 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얘네들이 그 중국의 이 신문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학 정신이 사람들의 기반에 박혀야 된다. 뭐 이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과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려요? 인과 실증으로 분석될 수 있는, 검증될 수 있는 모든 학문을 과학이라고 보고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인과 실증이 뭐야?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고 실제 증명이 가능한 그 학문을 과학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과학적이라는 건 뭐야?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고 경험이 가능하고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학문이다 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 지식을 기반으로 허구, 가짜의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인데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두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SF가 다루는 소재나 서사가 모두 과학적으로 사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이란 단어에 대해서 너희와 출제자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한 사실적이고 경험적이고 객관적인 학문이다 라고 하는 걸 너희가 알고 있다면 지금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죠. 뭐예요?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다 경험적이고 사실에 기반을 둬야 되는데 꼭 사실이어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SF는 그래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SF에서는 과학적 진위가 아니라 개연성, 즉 작품의 주요 설정이나 사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합리적인 납득, 이게 무슨 뜻이죠? 과학적 진위보다도 지금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합리적인 납득, 개연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적이다가 무슨 뜻이죠? 이치에 합당하다 라는 뜻이죠. 이치에 맞다. 그럼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이치에 맞다라고 하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근거가 지금 있어야 될까요? 합리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다. 우리 아까 타임머신 이야기했죠. 리트 지문에서 시간여행에 대한 지문을 봤잖아요. 그럼 만약에 과학적으로 우리 막 그런 SF 영화나 이런 거에서 타임머신 진짜 많이 나오잖아. 시간여행이라는 소재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나왔을 때 우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는 반응을 하지 않고 그럴싸하다라고 느끼고 바라보는 거. 아이언맨이라든지 마블의 그런 세계관을 보면서도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조만간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런 고철덩어리 인간이 나올 수도 있고 막 헐크가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실현되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검증된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이치에 합당한 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맞습니까? 네, 얘가 지금 얘기하는 합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냐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기존에 검증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했을 때 납득이 돼? 라고 묻는 거야. 그렇다면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사실 과학적인 진위, 지금 그게 가능하지 않더라도 지금 검증된 걸 가지고 나중엔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게 납득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기발한 상상력이 촉발하는 경이로움은 SF의 중요한 장르적 특징이다.
SF에 등장하는 장대하고 압도적인 대상들은 광대한 자연을 마주했을 때와 유사한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여기까지 그냥 뭐 그런 얘기죠. 경이롭고 놀랍고, 그쵸? SF가 뭔가 압도하는 게 없으면 우리가 사실 그 영화 흥행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라고 이제 끄덕끄덕하면서 볼 수 있죠. SF 연구자 다르코 수비는 SF에서 당대 지식, 기술, 경험을 뛰어넘어 경이로움을 안겨주는 대상을 노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노붐이라고 뭐 네모도 되어 있고 개념어니까 어때요? 문제 나오겠죠, 뭐, 그죠? 그래서 라틴어로 새로움을 의미하는 노붐은 이회적인 놀라움을 유발하는 장치가 아니라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요소여야 하고요. 현실 세계와 SF 작품이 묘사하는 허구적 세계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단어 자체가 어때요? 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죠. 지배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를 하잖아. 맞아요? 또한 작품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래서 노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구나. 그 다음, 그런 점에서 노붐은 SF 작품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있다. 자, 이 문단은 그냥 어때요? 노붐이 중요하다라는 얘기하다 끝났죠. 그쵸? 네, 중요하다. 끝났어요. 정보량이 뭐 딱히 없었어요. 수비는 SF가 현실의 반영이라고 말한다. 현실을 반영한 거다라고 이야기했대요. SF는 미래 세계에 대한 상상을 표현하지만 그 상상은 작품이 생산된 그 시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SF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영화잖아요. 그쵸? 현실을 반영합니다. 가문단을 생각해야죠. 가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영화라는 것. 현실에 이념이, 이미지에 숨겨져 있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죠? 해석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그런 매체라고 했죠. 그걸 통해서 그 이념을 읽어낼 수 있다고. 그럼 얘도 뭐예요? SF도 역사화가 돼서 만들어지는 거면 현실을 당연히 반영하는 거고, SF를 만든 시대, 그쵸? 그 생산된 시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역사화된 관점으로 조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SF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시공간적 설정은 모두 그 시대의 현실과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완전 똑같지는 않대요. 비슷한 게 있지만 좀 다르대요. 달라야죠. 왜요? 노붐이라는 것의 개념이 지금 어떻게 됐었죠? 노붐이 어떤 거야? 놀라움을 유발하는 장치, 그쵸?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친 지배적인 요소, 허구적 세계의 차이를 드러낸 핵심적 요소. 노붐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뭐야? 현실 세계와 허구적 세계의 차이를 느꼈을 때 놀라움. 이걸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달라야 돼요. 수비는 이처럼 현실을 닮았지만 현실과는 또 다른 SF 속의 세계가 인지적 낯섦을 촉발한다고 말한다. 그쵸. 인지를 했는데 좀 낯설어. 왜? 비슷한 줄 알았는데 좀 다르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SF 속에 등장하는 대상은 현실에서 일상적이고 친숙했던 대상을 낯설고 새롭게 느끼도록 만든다. 네. 이 낯섦을 유발하는 것은 다름이고 작품을 통해 다름을 인지함으로써 우리는 현실에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 따라서 인지적 낯섦은 감각적 충격을 통해, 감각적인 충격이 왜 나와요? 내가 봤는데 어때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 막 니네 그 영화 알아? 투모로우 막 이런 영화 알아? 해운대 이런 영화. 여러분 태어났을 때 있었나요? 그 영화가? 없었지. 없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영화가 우리 재난 영화잖아요. 막 한국의 재난 영화 막 해운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가 와서 이상 기후가 와서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막 투모로우 막 이런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때요? 현실 세계와 되게 비슷해요. 현실 세계도 맨날 뉴스 틀면 신문 보면 어때요? 환경 위기가 막 심각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극심해져서 엄청난 이 세계 재앙을 불러오는 그 장면 어때요? 현실 세계와 다르죠. 거기서 우리가 어때요? 충격을 받아요. 아, 우리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되겠다?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치? 얘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야. 인지적인 낯섦 자체가 감각적인 충격을 주는 거예요. 쓰나미, 해일이 몰려오고 막 사람들이 얼어붙고 이런 걸 보면서 감각적인 충격을 받고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는 정서적이고 지적인 체험이다라고 했는데 이성적 성찰에 도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감각, 했죠? 봤죠? 그리고 뭐야? 머리로 생각하는 거죠. 아, 이렇게 계속 살다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현실 세계에 대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성적 성찰에 도달한다는 것 자체가 뭐야?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야. 그게 어딨어? 여기 있잖아. 새로운 단어가 계속 나와요. 정보량이 많아져요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연결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럼 현실 사회를 돌아보면서 얘가 성찰을 하게 됩니다. 수빈은 SF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인간은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낯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충족해왔다고 말한다. 특히 수빈은 이상적인 세계의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다룬 이야기와 SF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유토피아를 SF의 중요한 소재로 받아들인다. 오늘날 환경오염, 전쟁 등으로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적 세계를 탐색하는 SF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수빈은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SF의 역할이 여기서 지금 뭐예요? 인류가 처한 심각한 위기를 SF를 통해서 어떻게 비판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하는 거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맞아요? 그게 SF의 역할이다 라고 바라보는 거고요. 그럼 여기 문제 보시면 가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이 몇 번이었어? 2번이었어. 그치? 크라카워는 독일 영화들에 쓰인 밀실, 광인, 독재자 이미지에서 불순하다고 여겨지는 이 이념을 읽어낼 수 있다고 본다. 네, 이 이념 자체가 뭐예요? 이미지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이미지. 그치? 이미지에서 이념이 들어가 있고 그걸 읽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죠. 맞습니까? (5번) 선지 왜 틀려요? SF 작품의 허구적 세계가 현실 세계와 닮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가능해요? 현실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인지적 낯섦을 경험해야 비판적으로 바라보잖아요. 낯섦을 경험해야 된다고. 그럼 이건 닮았다야 다르다야. 닮았지만 다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름을 인지함으로써 이러한 비판이 촉발된다고 했죠. (5번) 문제입니다. 프레드릭 제임슨의 견해를 바탕으로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제가 밑줄 쳐져 있고 기호 붙어 있고 이것의 의미를 추론해라. 얘 입장에서 누구를 비판한다. 어떤 입장에서 이 기억을 비판할 때 뭐 이런 문제 나오면 제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여러분 했어요? 낚싯바늘로 찍어내듯이 답을 골라야 된다 그랬죠. 선지 들어가기 전에 내가 기준을 세운 상태에서 선지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기준 없이, 줏대 없이 들어갔다가 허우적대다 틀려버린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문제 어떻게 풀라는 얘기야? 주관식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기억의 의미 자체가 뭐예요? 기억. 역사화는 미래를 다룬 SF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그러면 역사화가 뭔데요? 이미 지나간 과거처럼 전체를 조망하듯이 바라보며 SF 영화에서도 비판적인 인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딱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게 어때요? 2번이죠. 미래를 완료된 것처럼 바라보는 방식을 통해 이게 뭔데? 역사화. 오늘날의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총체주의. 얘가 제임슨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보는 거고. 6번 문제 보기 보시면 다음 입장에서 A를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제가 이거 그때 짧게 얘기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보기를 읽었는데 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마지막에 여기만 사실 중요하잖아. 유토피아는 근본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현실 너머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실 너머 자꾸 유토피아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자체는 틀렸다라고 보기는 바라보고 있겠구나. 그러면 다음의 입장, 즉 보기의 입장에서 A, 이 수빈이 SF를 평가하는 유토피아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내용을 얘가 어떻게 보겠어요? 비판적으로 보겠죠?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겠죠? 제가 여러분 시즌 1에서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해요. 비판을 왜 하는 거라고 했어요? 왜 비판해요? 너희가 누굴 욕하고 싶어. 아니, 감정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짜증나서 이런 거 말고 비판을 해야 돼. 왜 비판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상대가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죠. 그럼 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현실의 문제는 현실 너머에, 현실의 해결책은 현실 너머에 있지 않다. 근데 수빈은 뭐라 그래? 현실 너머에서 찾을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뭔 소리야 안 되는데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어때요? 고치라고. 네 생각은 고쳐야 된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좀 귀찮았어, 사실은. 사실 좀 풀기 귀찮아서 끝에 서술어만 봤어요. 봤는데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딱 어때요? 너는 무언가를 간과했구나. 너의 생각은 수정될 필요가 있구나. 이 두 개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먼저 읽었어요. 그럼 운이 좋게도 어디 있었어? 답이 5번에 있었던 거죠. 그쵸? 5번에서 뭐라 그래? 유토피아 한계를 고려할 때 SF를 통해 현실 너머에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수빈의 생각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그래. 유토피아는 현실 너머에 있는 건데 거기서 무슨 대안을 찾니? 네 생각 틀렸다. 얘겠죠. 맞아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 다음 이거는 제가 그때 단어 공부 똑바로 하자 하면서 얘기했었던 문제죠. 녹음과 인지적 낯섦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이 몇 번이었더라? 5번이었거든. 왜?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얘가 지금 뭐라 그래? 인지적 낯섦은 작품에 표현된 세계에서 촉발되는 감각적 충격이 이성적 성찰에 수반되는 것이다. 수반된다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어떤 뜻이야? 같이 더불어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런 얘기죠. 촉발되는 감각적 충격이 이성적 성찰에 수반된다고 했으니까 얘를 먼저 느껴서 감각적인 충격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우리 아까 분명히 뭐라고 했어? 눈으로 봐서 충격을 받아서 생각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치? 그럼 감각적 충격이 몇 번? 얘가 1번이야. 먼저. 그치? 충격을 받고 그것이 뭐야? 이성적 성찰을 뭐야? 가져오는 거죠. 그죠? 수반되는 게 아니라 감각적인 충격으로 그걸 통해서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는 체험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관계가 틀렸죠, 관계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8번 문제. 난데없이 의문사당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SF 영화를 이제 봤대요. 그 틀린 거 찾는 건데 첫 화면에 등장하는 허공의 도시는 첨단 과학 기술이 집약된 거대한 우주선 같고 지상은 무너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래요. 이걸 보여줬죠. 그쵸? 얘가 지금 뭐라 그래? 허공의 도시와 지상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나눠서 여기는 이런 이미지를 가졌고 여긴 이런 이미지를 가졌어. 뭐? 이미지. 이미지는 뭐야? 영화의 표면에 보여주는 거죠. 보여지는 거예요. 그쵸? 그럼 보여지는 이미지를 토대로 우리 뭐 읽어야 돼요? 숨겨져 있는 이념을 읽어야 돼요. 맞니? 근데 1번 선지 뭐라고 하니? 보기에서 지상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라고 언급한 것은 가에 따르면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내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한 뭐? 결과에 해당한다고? 이 공간이라고 언급한 것 자체가 결과예요? 이념이 나왔어요? 이게 뭘 상징하는지 나왔어요? 상징 안 나왔잖아. 그냥 이런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라고 한 거지 결과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에요. 이거 자체는 뭡니까? 이미지죠. 이미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 제가 간단하게만 보고 있는 거 여러분이 문제 다 풀었을 거기 때문에 또는 뭐 이 8번 문제를 틀렸을 때 1번이 어디가 틀렸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들만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번은 저희 일단 패스하고요.